음, 오늘은 정말 고전 중의 고전인 프랑스 실존주의 작가인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대표작을 첫 번째 시간으로 할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유명한 고전들은 이전에 안 하고 있었어. 왜 그러냐면 꼭 선생님하고 같이 안 해도 교양 있는 학생이라면 어, 라벨감이 이방인 정도는 중학생들이 다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굳이 뭐 여기서 우리가 같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 그랬는데 막상 읽은 친구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뭐 전혀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 억지로 좀 읽어야 하는 작품이지 라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베르 까미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작가고 지금도 까미의 여러 작품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새로운 작품들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연구하려고 노력하는 작가인데 어, 좀 너무 어려운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애써서 까미를 이해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가? 이렇게 가끔씩 스스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알베르 까미가 누구고 그리고 알베르 까미의 작품들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볼 생각입니다. 음, 지금 들어온 줌 사용자는 어, 이름으로 바꿔놓기를 바라고요. 누군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자, 들어가 봅시다. 알베르 까미의 아주 유명한 이 트렌치 코트라고 하는 이런 코트를 깃을 세우고 어, 담배를 물고 있는 이 멋진 사진 누가 봐도 멋쟁이죠. 어, 어. 처음에는 이 알베르 까미가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물론 선생님은 담배를 안 피는데 저런 멋진 장면이라면 담배를 좀 펴야 되나라는 엉뚱한 생각을 할 정도로 선생님이 그 20대 때는 뭐 지금으로부터 20몇 년 전이겠지. 20대 때는 알베르 까미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 뭐 지금도 이제 비슷하고요. 언제적 사람이냐면 1913년에 태어나서 60년에 이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인데 1960년이면 우리 4.19 혁명이 있고 어, 61년에 5.16 군사정변이 있고 하니까 이승만 박정희 시대 정도가 60년이고 1913년이면은 우리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니까 제국주의 시대지. 마찬가지로 어, 국적은 프랑스인인데 알제리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부의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자신은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알제리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는 그 프랑스계 알제리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알제리가 프랑스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논쟁적인 토론을 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야. 주요 작품에 이방인, 뭐 전락 이런 작품이 있다고 돼 있고요. 어, 알제리의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그 알베르 까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사했어. 전쟁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유품만을 본 사람이고 어머니는 청각장애가 있고 할머니와 더불어 가난하게 살았는데 할머니가 뭐 어렸을 때 이게 이 손자 어린 손자가 아버지 없이 자기한테 얹혀가지고 딸도 지금 청각장애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어, 엄마 노릇들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 할머니가 너무 괴롭게 이제 아이를 키운 상태고. 그런데 운이 좋았던 건데 초등학교 시절에 엘제르맹이라고 하는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어렸을 때는 우리 그 알제리 출신의 대표적인 프랑스 축구 선수 중에 지네딘 지단이라고 하는 이게 그 대마리 아저씨의 전설적인 그 미드필더,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드필더가 있었는데 월드컵 결승전에서 그렇게 헤딩해가지고 퇴장당한 음. 그 지네딘 지단처럼 이 알제리 출신의 가난한 이 사람들은 빈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랬나 봐. 그래서 까미도 맨날 축구 열심히 했는데 어, 이 선생님들이 까미의 이런 독서력이라든지 이 글 쓰는 능력이라든지 사고하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급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주고 해가지고 고학으로 아주 힘들게 알제리 대학 철학과에 갔는데 거기에 장 그르니에라고 하는 이 사람도 굉장한 작가인데 장 그르니에라고 하는 철학과 교수를 만나고 장 그르니에 이제 섬이라는 유명한 에세이가 있는데 이런 작품들을 어, 쓴 장그레니를 만나서 이제 졸업한 후에는 신문 기자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어, 그러면서 프랑스가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 있을 때는 또 레지스탕스 지하 운동들을 통해서 위험한 그 일들을 일종의 독립운동가처럼 이렇게 활동을 한 사람이고 그걸 레지스탕스라고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 시지프의 신화라고 하는 대단히 이제 현학적이고 어려운 에세이를 쓰는데 이 시프 신화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알베르 까미라고 하면 이 부조리라는 말은 어, 정상적으로 파악되기 어려운 이건 너무 이상해서 이해되기 어려운 것을 우리 부조리라고 하잖아. 어, 시프의 신화를 필두로 해서 감히 이방인이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이제 코로나 시국에 엄청 재유행했던 패스트라는 고전 이런 작품들도 다 이제 부조리함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면서 이 부조리에서 인간의 삶은 부조리한데 이 부조리함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이 부조리함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반항적 인간,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도 쓰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인 뭐 구토의 작가기도 하고 음, 말이라는 작품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사람과 우정을 나누고 같이 교류를 하다가 나중엔 싸워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다시는 안 만나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결교하기도 하고 어쨌든 노벨 문학상을 탄 대단한 작가이고 안타깝게도 1950년 노벨 문학상 타고 그리고 본격적 장편 소설인 최초의 인간 이 최초의 인간이 거의 완성돼서 원고가 아직 퇴고가 되지 않은 그 초고 정도가 있는데 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간호사 사고로 죽는 것도 어, 발, 발리마르라고 하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식인 서점이 있는데 그 출판사가 일종의 기획사 같은 거지. 그런데 열차표를 끊어놓고서 어디 같이 이제 갈리마르하고 다 같이 여행을 가서 그 여행지에서 최초의 인간이라고 하는 자전적인 자기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
아버지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어머니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쓴 최초의 인간이라는 그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거의 이제 완성을 이제 잡아놨는데 올라올 때 열차로 올라오려고 했단 말이야. 열차표 다 끊어놨어. 그런데 그 갈리마르 출판사의 그 유명한 갈리마르가 자기 차를 타고 올라가자는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그 차를 타고 올라오는 중에 자동차 사고로 죽게 돼서 우리가 이 위대한 부조리의 철학자, 부조리의 작가를 자동차 사고로 정말 부조리한 방식으로 죽게 된 거지. 평상시 알베르 까미가 이 자동차 사고야말로 가장 부조리한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대, 말버릇처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 역시 이 부조리한 마무리, 부조리한 어, 이 마감을 한 사람이지, 인생. 선생님이 사실 알베르 까미의 여러 작품들 중에 수평들을 좀 써놨는데 이 시즈프의 신화라고 하는 요 책을 이거는 이제 수필이거든, 에세이인데 너희들이 읽기에는 지금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어려운데 선생님이 알베르 까미를 처음 만난 건 이 시지프 신화를 통해서 만났어. 그 요즘은 이제 대입 논술이 뭐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안 보고 싶은 사람 안 보고 뭐 이러는 건데 선생님 때는 정시를 보고 특정 대학 가려면 논술을 무조건 봤어야 되는데 한국외대 논술 시험에 시지프의 신화가 이제 제대로 실린 거야. 어떤 거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시지프라고 하는 왕이 있어. 이 시지프는 코린토스의 왕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런데 이 시지프라고 하는 왕은 자꾸 신하고 경쟁을 하고 시지프가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데스가 파견한 사신, 이 저승사자 같은 거지. 저승사자를 골탕 먹여가지고 감금을 해. 그래서 세상에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죽지 않아서 인구가 막 늘어나고 혼란이 생기고 뭐 이런 상황들을 막 만든다든지 그래서 신들이 너무 화가 났어. 그런데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얘를 잡아가지고 어떤 형벌을 시키냐면 거대한 바위를 이 시프에게 밀어 올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 공을 올려놓으면 굴러떨어져서 다시 무한히 이 노동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이 시지프의 운명. 이것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시지프의 신화인데 이것을 보면서 이 무의미한 노동의 반복, 이 무의미한 삶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조리하다는 거야. 이 시지프는 단지 그냥 이 과거의 어떤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현대인 같다는 거야.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너희는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야? 왜 하냐는 거야, 이걸. 어차피 죽으면 땡인데. 그래서 어 알베르 까미는 극단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왜 자살하지 않았나? 왜 우리는 안 죽고 사냐는 얘기야. 한 번도 우리는 그러면 당연히 왜 자살해요? 그냥 그 개똥밭에 굴러도 소똥밭이냐 개똥밭이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는데 왜 죽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그냥 사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는 거야? 그냥 삶는 거지. 그냥 사는 거. 왜? 숨을 쉬고 내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단지 그냥 사는 것이
이유 없이 사는 것이 부조리하다는 거야. 마치 뭐처럼 무의미한 이 형벌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심지어 굴러떨어진 이 바위를 꼭 올려놓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올려놓고 또 굴러떨어지고 굳이 올려놓고 떨어지는 이 무의미한 반복적인 일상들을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안 살면 안 되나? 그러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생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가 뭐냐는 거야. 그래서 부조리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이유를 찾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학문이라든지 철학의 모든 질문들은 그냥 헛소리 같은, 다 그냥 무의미한 말 같다는 거야. 아, 아, 우리 잠기네. 그래서 인생이 어떤 식으로 부조리한지, 그런데 그 부조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왜 그래도 살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그 어떤 화두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조리의 철학, 부조리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삶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세은이의 삶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시은이의 삶도 이해가 안 되고, 다민이의 삶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삶들 속에서 부조리한 삶, 다른 말로 하면 왜 살아가고 있는가, 죽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무리 봐도 의미가 없는데, 이 무의미한 인생을 왜 살아가는 것과 죽지 않고 이 단초 하나를 붙들고 끝까지 물그늘어진 작가가 바로 이 알베르 까미다. 부조리아 작가죠. 이 아저씨가 이 멋진 포즈로 담배를 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왜 사나? 아니면 왜 죽지 않는? 어, 선생님이 그 최근에 뭐 패스트라는 작품, 뭐 워낙에 코로나 시국에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가 너무 회자가 돼서 선생님도 미루고 미루고 그 뭐 너희만 할 때 그냥 축약본으로 읽고 한 것들을 다시 꼼꼼히 다시 읽은 기회가 있었고 어, 그러면서 이 서평을 썼는데 선생님이 그 패스트는 어떤 한 도시에 알제리 한 도시에 패스트가 창궐 하면서 그 도시가 봉쇄되고 그 봉쇄된 그 곳에서 우리가 코로나 봉쇄되듯이 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각각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어떤 삶을 하는지 어떤 사람은 막 불법적으로 물건을 사재기 해가지고 큰 돈을 모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 보건대를 조직해가지고 헌신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와중에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 보려고 하고 탈출하려고 하고 뭐 이 다양한 인간 군상을 통해서 위기 상황 속에서 실존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은 각각의 어떤 행동들을 하고 그것은 그 사람을 그 어떻게 드러내는가 어떤 사람임을 드러내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어, 그렇지만 말이죠. 나는 성인들보다는 패배자들에게 더 많은 연대의식을 느낍니다. 나는 영웅주의라든가 성스러움 따위에는 취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영웅 되는 게 아니라 인간 되는 거래. 우리가 우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십니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죠. 리유가 말했다. 주인공입니다. 해수욕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성인이 될 사람에게 그 정도라면 품이 있는 즐거움입니다. 이 어떤 성인이라면 신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성인, 과거의 성인이라고 하면 종교적 성인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성인이 되고 싶은 종교 없이도 성인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추구하는 사람인데 리우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우리가 가진 통행증으로 방파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패스트만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바보 같아요. 물론 사람이란 희생자들을 위해서 투쟁해야죠. 그제? 숭고한 일을 위해서 해야지. 위기 상황에 했는데 혼자 살겠다고 하지 않고 어, 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사람들을 방지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투쟁해야 사람다운 삶이야. 하지만 더 이상 그 무엇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투쟁은 무엇하라 하는 겁니까? 그지? 바다 수영, 해수욕,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에 그 자유롭고 즐거움 같은 것,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도대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 투쟁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우리가 향유하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으니까, 가치 있는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구절.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서평을 짧게 써봤는데요. 시포스 역동 공을 이 바위로 올리는데 떨어진 이 바위를 역으로 왜 올려놓느냐. 어차피 떨어질 거. 그런 거 있잖아. 어차피 내일도 밥 먹어야 되는데 또 밥 먹어야 되고 내일도 세수해야 되는데 오늘 또 세수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 이 부조리한 거. 역동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19살 겨울.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 사실 너무 어려운 게 논술 문제에 나와가지고. 그래 발로 썼어. 그래서 외대는 광탈했습니다. 광탈. 그 이후로 까미는 시종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인간에게 무심한 세계와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부조리. 그제? 사실은 세계는 무의미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들고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인간이잖아. 그 사이에서 생기는 게 뭐야? 부조리지. 세상은 우리를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그 아무 의미 없는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부조리를 느끼는 거지. 왜? 설명이 안 돼. 의미 없는 세계를 붙들고 그 무의미를 견디지 못하는 인간, 이 부조리한 삶을 너는 도대체 왜 살아가는 것이냐고 아까처럼 코트에 깃을 세우고 담배를 물고 있는 흑백 사진의 까미가 묻는다. 코로나 시국에 이 책이 유행한 까닭에 대해서 너무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 왜? 이게 너무 노골적이잖아. 패스트의 그 전염병 때문에 봉쇄되고 여러 사람들의 군상이 보이는 것하고 코로나 시국이 너무 일치해가지고 이런 거는 그 예술적 해석이 아니라 그냥 너무 노골적인 그런 거여서 해석의 여지가 없어서 언급하고 싶지 않다라고 써놨네요, 당시에. 하지만 대단한 기시감, 이상한 감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의 죽음을 숫자로 셀 수 있느냐의 물음에 대해 이것도 이제 패스트의 아주 유명한 그 구절이죠. 사람의 죽음을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셀 수 있냐고. 공리주의자들은 셀 수 있다고 하겠죠. 그리고 교회와 해변이 경쟁하는 모습. 누군가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교회에 몰려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야, 이럴 때 그냥 놀자. 인생 뭐 있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패스트라는 작품에서도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모여가지고 더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 해변 가가지고 에이 인생 뭐 있냐 놀자 재난을 기회로 한몫 단단히 생기는 사람들 재난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한다.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의미 없는 죽음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까미가 46살 선생님이 이제 내년이면 46살이 되는데 음. 이 나이가 되면서 그 20살에는 잘 몰랐던 어떤 부조리함이라든지 인생의 허무함이라든지 허무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의미들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거든 사실은. 과거에는 그냥 뭐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그런 생각 없이 살았다면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까미의 46살의 죽음에 대해서 내년에 선생님이 이제 46살이 되면서 이제는 까미만큼 살았네라는 생각을 뭐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죽는다. 부조리의 화신에게 적당한 부조리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완벽한 부조리로 가버린 거지. 평상시에 가장 부조리한 죽음이 자동차 사고다라고 했는데 우연히 거듭돼서 자동차 사고로 마감을 하는, 생을 마감하는 진짜 부조리 자체지. 음, 선생님은 그 알베르 까미의 작품 이방인을 보고서 까미의 생각이 어땠을까? 까미는 어떤 삶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가를 최수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명 소설가가 있는데 일종의 평전이야. 이 그 아레테에서 그 기행문과 전기를 섞은 어떤 평전, 어떤 한 인물의 그 삶에 대해서 이제 그가 살았던 장소를 기획을 줘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생각을 했었고 어떤 작품을 썼는지를 어, 이제 쓴 기획 그의 어떤 출판물이야. 시리즈물이야. 네, 선생님은 이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뭉크 편도 좋았고 구스타프 클림트 편 엄청 좋았고 그런데 그런 실루에서 선생님 까미의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책을 읽었어. 그런데 까미를 이해하고 까미의 삶을 이해하고 작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작품이야.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책을 빌려보거나 좀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음, 어, 지금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 계속 읽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얘기한 시프의 신화도 너무 어려운데 진짜 겨우 읽었는데 음, 반항하는 인간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읽히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맞나 내가 진짜 까미의 작품들과 이런 것들 평전까지도 읽었는데도 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도전의식이 들기도 하는 그런 책인데 어쨌든 뭐 이 책을 좀 읽고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아까 유고 작품인 어, 최초의 인간이라는 그 장편이 있는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등장시켜서 어, 이게 최초의 인간 아담하고 자신 우리는 그, 그 누구든 다 최초의 인간이다라는 그런 의식. 우리 역사 속에서 단군 위에 누구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전의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른 존재고 다른 삶을 똑같은 삶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이 최초의 인간이라는 점.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모두가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또 보편적인 인간이기도 하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을 다루는 까미의 이제 그 뭐 부조리와 뭐 그 이런 시리즈 중에 사랑편에 담당을 하는 그 유고라는데 미완성의 작품을 읽는 것에 대한 좀 꺼리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어, 선생님은 이 반항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두꺼운 에세이를 다 읽으면 다음으로는 최초의 인간을 읽어볼 생각입니다. 어, 줄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작품이지요. 알제라는 도시의 선박중개 사무소에서 일하는 청년 묘르서는 이게 되게 그냥 무슨 대단한 무슨 성공을 하겠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좀 귀찮지만 그냥 반복적인 삶을 하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가가지고 근무해라 그랬더니 그런 것도 싫다고 하고 뭐 이러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
그냥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데 양론에 이제 모시고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받고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어머니의 삶이 자꾸 이렇게 어, 돌이켜지고 그러면서 어,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는데도 눈물이 잘 안 나고 그래서 예전에 직장 동료였던 마리라는 여자를 어, 해변에서 만나서 영화도 보고 해수욕도 즐기고 사랑도 나누고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2부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떻게 이 인간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하나도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카페 라떼를 마시고 커피 우유를 마시고 우유 커피지. 아무렇도 슬퍼하지도 않고 이렇게 어, 연인과 만나가지고 영화 보고 즐기고 하냐.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후반부에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지요. 그래서 아는 사람 거의 없는 메르소는 같은 아파트 이웃에 사는 레몽이라고 하는 뭐 자기 소개로는 자기 술집 포주다라고 뭐 이렇게 하고 아주 거칠고 이런 이렇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말들을 막 하고 말도 안 되는 마초적인 남성 중심주의적인 여성을 이제 비하하는 말을 한다든지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변심한 애인을 괴롭히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냥 레몽의 이야기를 또 메르소는 그냥 또 듣고 있는 거죠. 그런가 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랫집 할아버지는 다 개를 키우는데 욕하고 막 이렇게 구박하고 학대하고 하면서도 얘가 사라지가 너무 괴로워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아는 정상범주에 따박따박 살아가는 인간이 없는 거야. 다 좀 이상한 삶을 사는 거지. 메르소는 레몽의 뜻에 이끌려 계획에 동참. 며칠 후 메르소는 여로 갔다가 그들을 미행하던 아랍인과 마주친다. 아랍인 중에는 레몽의 옛 애인의 오빠가 있고 싸움이 벌어져서 레몽이 다치고 소동이 마무리되는데 그러면서 시원한 샘물로 산책을 가다가 우연히 레몽을 찌른 아랍인을 다시 만나고 그가 칼을 꺼내 들어서 강력한 빛의 자극을 받아 방아쇠를 당기는 데가 일부잖아. 여기까지 읽어보자고 했죠. 줄거리는 간단한 편이죠. 음, 선생님이 그 질문을 하나 던질 생각인데, 이 작품의 제목이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은 고향이 아니고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타지 사람, 그지? 이런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지.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에 보면 육척방은 남의 나라 밤비가 속살거려. 내가 남의 나라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방인의 의식인데 그냥 이곳에 사는 사람이 아닌 딴 곳의 사람이 여기에 와 있을 때 이방인이라고 하지. 작품의 제목이 왜 이방인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해봅시다. 정다민, 네, 다민은 이 책 총 쏘는 데까지 읽었나? 네. 그래. 뒤쪽에 물론 이제 재판이 드러나는 뒷부분의 2부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룰 텐데 그것과 상관이 있긴 하지만 왜 작품이 제목이 이방이니까, 다민아. 여기 주인공이 삶의 재미를 못 느끼고 하니까 약간 이 세계와 동떨어진 느낌이라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음, 메르소는 이생의 삶의 즐거움을 못 느끼나? 그렇지 않을까요? 야,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영화 보고 회식 즐기고 사람도 나누고 그리고 막 그 깡패 같은 나쁜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나쁜 짓도 모의하고 여행도 가고
막 싸우기도 하고 좀 약간 그 나른하게 살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사는 삶은 아니지만 이게 막 엄청 재미없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마리를 메르소는 사랑하나? 다미나? 네? 마리란 여자친구를 그 청년 메르소는 사랑하나? 아니에요. 안 사랑하나? 네. 왜 안 사랑하나? 직접 말했잖아요. 안 왜 사랑. 안 사랑하지? 왜 안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 안 사랑하니까 안 사랑한다고 하는 건가? 그 부분 안 이상했나? 다미니는 읽으면서? 그냥 딱히 막 이상하다 않고 그냥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 그래서 이방인 아닌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가? 우리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그냥 이해가 되면 우리 세계에, 우리 내 집단의 사람인데, 저 사람은 희한하다라고 하면, 우리 세계 사람이 아니고 외계인 같고, 야, 저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의미로서의 메루소 아닌가? 그렇게 치면 여기 등장하는, 글쎄, 그 레몽도 좀 이상하고, 여기 등장하는 아랍인들도 좀 이상하고, 여기 이해될 만한 사람들이 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소설이죠. 정신우 군, 네, 정신우 군은 총 쏘는 데까지 읽었나? 네, 음, 별표를, 별점 5개 중에 몇 점 쯤 주면 되겠습니까? 이 책의 별이요? 음, 지금 읽은 한 부분까지. 2점? 2점. 네, 2점의 이유는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어. 네, 네? 왜 재미가 없었을까, 신우한테는? 딱히 흥미로운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의미도 제가 찾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음, 의미가 없는 소설 아닐까, 해, 사실은. 오, 그렇네요. 어, 그렇구만. 좋습니다. 조에서 네. 알베르 까미가 이 작품을 유사한 작품들을 자꾸 구상을 하면서 초기작부터 사실은 이게 여러 번 고쳐서 쓴 작품인데 어쨌든 이 작품의 제목을 신중하게 이방인이라고 붙였단 말이야. 네. 이방인 제목이 이방인인 이유는 뭘까? 주인공 메르소가 약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약간 슬픔 이런 거를 잘 못 느꼈잖아요. 음, 약간 감정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서 약간 이방인이라 한 것 같은데. 음, 어, 그렇지. 뭐 그런 의미로서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긴 했는데 생각해 보면 미로서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은 슬프지 않았을까? 남들처럼 가가지고 관을 붙잡고 울기도 하고 영정사진을 보고 이렇게 뒹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애도나 슬픔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메로소는 엄마가 돌아가셔서 정말 안 슬펐나? 약간은 슬프지 않았을까요? 음, 그냥 그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영화 보고 해줄 줄이고 사랑을 나누면 그러면은 나쁜 사람인가? 비정상인가? 예서야 어떻게 아니요. 생각해? 그 조에서 너도 그러면 이방인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음, 엄청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엄마 돌아가셨는데 영화 보고 해줄 줄이고 사랑을 나누고 애인과 놀고 왜 그렇게 안 할까? 약간 고인에 대한 예의. 그래, 고인에 대한 예의지. 예의는 어떤 형식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 네, 형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예의가 없으면 우리는 메루소처럼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지잖아. 쟤는 엄마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는구나라고 느껴지잖아. 네, 그렇다고 예의가 없다고 그 사람의 감정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은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이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 네. 음, 음, 남예신? 네, 음, 예신이는 메르소가 총 몇 발 쏜 것 같아? 5발이요. 5발? 5발이 맞나 보다. 여기는 처음 한 발 쏘고 나중에 4발 쏜 게 맞나 보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처음 한 발 쏜 거는 내가 볼 때는 처음 한 발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 왜 네, 그러냐면 제가 그 상황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 지금 서로 이렇게 패싸움처럼 해서 서로 무기를 막 들고 위협적인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연히 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 지나가다 만난 상황이니까 저쪽에 칼을 들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총을 쐈다. 여기는 대체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잖아. 네, 그런데 사람이 더 이상 쓰러져서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발 쏜 것은 문제적 상황 아닌가? 네. 왜 그랬을까? 그냥 이미 한 발 쏜 거 그냥 다 쏘자라는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아, 확실히 죽여버리자. 확실히 보내버리자. 네, 음, 네,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너무 많이 쐈잖아. 그 권총이 보통 탄환이 5개죠. 아니, 어떤 권총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리볼버식으로 돼 있다면 한 8개쯤 들어가고, 선생님 군대에서 쓰던 권총은 한 10발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막 쏜 거잖아. 죽은 사람, 저항할 수 없는 사람한테 막 쏜 이유는 뭘까? 그냥 싫어했으니까 음, 어차피 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 확실하게 죽이고 가자. 이런 마인드였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 네. 그래. 어,
김시윤? 김시윤? 네, 김시윤 학생은 몇 학년이지? 네? 너 몇 학년이지? 아, 저 3학년입니다. 아, 학교. 선생님 순간적으로 그, 지금, 맞아, 맞아. 너 금요일 수업인가? 네, 맞아, 맞아.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네. 시윤이는 이 주인공 메르소가 아라빈을 향해서 왜 한 발 이후에 네 발을 더 쐈는지 생각해 봤나? 어, 사실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음, 안 가가지고 해석 음, 찾아볼 정도로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어, 잘 해석을 그냥 딱 받을, 처음 읽었을 땐 네, 잘 음,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쓴 건지. 네. 사실은 선생님이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네, 그냥 알베르 까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소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는 작가가 선생님은 느껴지거든. 그래서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이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하게 자꾸 만드는 거지. 이해 안 되게,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삶은 사실은 이런 부조리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드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랫집 할아버지는 도대체 그렇게 구박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던 걔가 사라지니까 인생 다 산 것처럼 좌절하고 있고. 이거야말로 진정 부조리한 삶이고. 더군다나 이 레몽이라는 인간은 엉망진창의 삶을 살면서도 또 그 사람하고 친구를 하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메르소. 왜 저런 애랑 친구하지? 또 사랑하는 말이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마리를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마리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사랑하는 행위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상대가 있고 이런 실체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 어떤 사랑한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언어 안에 이해해 보려고 그걸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메르소는 그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그 생각할 때 이 메르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과도할 정도로 그냥 진짜만 생각하고 진짜로 살아가려는 사람. 보통은 나랑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어떤 연인이 나 사랑하냐고 얘기하면 그냥 예의로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뭐 사랑은 안 하는 것 같다고 한다든지 그래서 불화를 만든다든지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 같은 게 있잖아. 부모님 돌아가신 사람다운 애도하고 슬퍼하고 오열하고 그런 삶들의 그냥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거든. 장례식장에 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 복한다라는 것은 어, 이 우는 건데 너희가 장례식장에 이제 뭐 장례 절차를 많이 보지 못했을 테니까 어떤 게 있냐면 어떤 타이밍이 되면 다 같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노래도 아니고 진짜 우는 것도 아닌 그걸 곡한다고 하는데 이 통곡하다 할 때 울곡자를 쓰는데 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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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것은 어떤 예의에 해당하거든. 울음의 예의야. 예의 있게 우는 방식이야. 공자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애, 이, 불, 비 혹은 에이, 불상. 슬프지만 하지만 비통하지까지 그렇게 과도하게 울면 안 된다는 거야. 감정을 절제하고 절도에 벗어나지 않게 하는 그것의 어떤 결과로서 곡이라는 게 있거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많이 슬프고 어떤 사람은 적게 슬픈데 우리는 함께 그 감정을 나누려면 일종의 어떤 형식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시은이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 그래서 네, 시은아 고마워 라고 얘기하면서 선물을 이렇게 갖다 줬어. 그런데 나는 시은이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선물을 안 해. 그러면 시은이는 내 마음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지. 나는 충분히 시은이에 네,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고마움에 대한 어떤 물질적이고 형식적인 예의에 걸맞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지, 예의라는. 그 선물 받으면서 시은이는 아,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구만. 이렇게 느낄 텐데 일종의 그런 예의에 해당하는 것이 그 장례식의 곡 같은 거야.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 선생님은 장례식장 가서 누가 이렇게 곡을 네, 하고 있고 가족들이 곡하는 걸 보면 슬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형식을 만들고 형식이 마음을 만드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예의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의사소통의 이런 형식적 도구들이 없으면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없고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우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형식은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조금 있다가도 내가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려고 하면서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많이 고마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주인공 메르소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 같아.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대로만 행동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예의를 지키고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고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 그리고 남들처럼 사는 삶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멋대로 살고 있는 어떤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제목인 것 같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재판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이방인으로서의 메르소가 약간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중간에 신부와 그 이제 고해성사를 하자고 하는 신부와의 어떤 격렬한 토론도 있고 그래서 뒤쪽 부분으로 가면서 어,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아랍인을 죽인 사건 그리고 아랍인을 죽이기 전에 어머니 죽음 이후에 이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이제 메르소가 겪게 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앞에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로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여지고 그러한 일들이 본질과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가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아,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부조리하구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우리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아마 알베르 까미가 보여주고자 했던 그 생각의 정수에 우리가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질의응답에 있는 질문들은 우리가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나머지 작품의 끝까지 다 읽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이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게 나눠볼 생각입니다. 음, 지금 뭐 우리 그 전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수면서 읽어줌을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블로그에 있는 서평들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 블로그에 대해서 알 텐데 아마 신입생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어, 우리 학원 블로그에 들어가면 수민학원 블로그에 들어가면 선생님 프로필 밑에 선생님 그 개인 블로그 서평 블로그가 있어. 그래서 너희가 읽고 싶은 책이 있거나 어떤 키워드가 있으면 거기 선생님 블로그 안에서 네이버 블로그 안에서 검색을 하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론 선생님 취향이 반영된 리스트이긴 하지만 다양한 책들에 대해서 선생님 책을 읽고 짧게라도 뭐 아까처럼 한두 단락이라도 좀 써놓는 편이거든. 어, 너희도 음,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감상이라든지 의미 있다고 생각한 구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나름의 방식으로 좀 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좀 바라고요. 늦은 시간에 이제 모여서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 적어도 우리가 2주에 한 권 정도의 고전 그리고 고전이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분야의 책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읽을 건데 이것이 적어도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몸에 좀 배가지고 어, 습관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생님의 바람이야.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는 너희가 국어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제 외고 입시를 준비하고 자사고 특목고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 있는데 그 친구들 면접 준비하고 하려면은 자소 쓰고 면접 준비하고 하려면 현실적으로 또 필요한 것이니까 좀 밀도 높게 열심히 책도 읽고 다양한 생각들을 좀 남들과 다른 생각들이 있다면 수업 전이라든지 전후라든지 선생님 만나서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토의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이 전체까지 다 읽어서 전체 작품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굿나잇.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시간 안녕히 계세요. 뭐냐, 안녕.